그녀는 같은 날 어머니와 두 다리의 움직임을 잃었다. 2년 동안 그녀의 눈은 공허하게 비어 있었다.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였던 아버지조차 딸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러나 단 3분 만에 한 길거리 소년이 불가능을 이뤄냈다.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비극을 기적으로 바꿨을까? 강동현 교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소아신경과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의 구두가 내는 소리는 마치 시계추처럼 그의 가슴을 울렸다. 똑딱똑딱.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의 딸 강하늘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벌써 2년이 지났다. 730일의 침묵과 절망. 그 참혹한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그의 인생을 산산조각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6살 하늘이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교수님, 오늘도 회진 후에 신경자극 치료 일정이 있습니다. 이미경 수간호사가 차트를 건네며 말했다. 동현은 고개만 끄덕였다. 또 하나의 무의미한 치료, 또 하나의 실패할 희망. 그는 자신의 한계에 좌절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소아신경과 의사라는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었나. 자신의 딸조차 웃게 할 수 없는데 복도 끝 휴게실에서 하늘이는 언제나처럼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휠체어 팔걸이를 무의식적으로 두드렸다. 똑딱똑딱.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햇빛에 반짝였지만 눈빛은 생기 없이 흐려져 있었다. 동현은 딸의 모습이 아내와 너무 닮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때였다. 정원에서 들려온 맑은 웃음소리가 그의 귀를 의심하게 했다. 하늘이. 동현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하늘이가 웃고 있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딸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이 잠시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다. 정원의 벚꽃 아래 한 소년이 서 있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다. 구멍난 운동화에서는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고 머리는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햇살보다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누구지? 동현은 창문에 손을 짚으며 중얼거렸다. 소녀는 고무줄과 종이컵으로 만든 간단한 장난감을 가지고 묘기를 부리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서툴렀지만 표정은 마치 서커스의 광대처럼 생생했다. 하늘이의 웃음소리에 소년도 함께 웃었다. 동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수많은 비싼 장난감들, 최고급 치료 장비들, 유명한 심리 상담사들, 어느 것도 해내지 못한 기적을 이 누추한 옷차림의 소년이 해냈다. 그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기다려, 동현이 외쳤다. 병실을 뛰쳐나가 정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그의 가운 주머니에서 처방전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정원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이미 담벼락을 넘어 사라진 뒤였다. 하늘이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벚꽃 잎이 흩날리는 자리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내일 또 올게요. 하늘이를 또 웃게 해줄게요. 동현은 종이를 주워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강동현 교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부산 야경도, 따뜻한 온돌방의 포근함도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소리가 얼마나 그립고 아팠는지 동현은 옛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그 속에는 하늘이의 어머니 윤미소와 함께한 행복했던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여보, 드디어 하늘이가 웃었어.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딸이. 그는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가락 끝은 차가웠다. 교수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문 밖에서 윤복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70대의 윤 할머니는 미소가 세상을 떠난 후 이 가정을 돌보는 가정부였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이 상처 입은 가족의 정신적 지주였다. 할머니, 하늘이 어때요? 동현이 방문을 열며 물었다. 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이가 달라졌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머리도 예쁘게 묶어달라고 했고 심지어 할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도 조금 먹었답니다. 동현의 가슴이 뛰었다. 하늘이가 음식을 거부한 지 얼마나 오래됐던가. 의사로서 그는 영양주사에 의존해야 했던 자신의 딸을 보며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던가. 복자 어머니, 오늘 하늘이 위해 특별한 옷을 준비해 주세요. 제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아동용 한복이 다락에 있을 거예요.
병원에 도착한 동현은 곧바로 병원 장실로 향했다. 오 병원장은 동현의 스승이자 친구의 아버지였다. 동현아, 들어왔구나. 어제 의사회의에 불참한 이유가 있겠지? 동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늘이에게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 병원장의 눈썹이 올라갔다. 하늘이가 무슨 일이지? 동현이 어제의 일을 설명하자 병원장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병원 규정상 신원미상의 외부인이 선생님, 동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2년 동안 제 딸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두 사람의 긴장된 대화는 이미경 수간호사의 노크소리에 중단되었다. 교수님, 하늘이 휠체어를 정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다시 왔습니다. 동현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장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정원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분홍색 저고리와 연두색 치마를 입은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나비 모양 댕기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소년, 여전히 낡은 교복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기고 얼굴도 깨끗이 씻은 듯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여러 색깔의 조약돌을 꺼내 간단한 마술을 선보이고 있었다. 저기, 동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년이 놀라 도망가지 않기를 바라며 소년은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곧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약속했잖아요. 하늘이를 웃게 해주겠다고. 내 이름이 뭐니? 동현이 물었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태양이요. 이태양이요. 태양아, 어떻게 하늘이를 웃게 할 수 있었니? 우리는 2년 동안 시도했는데 태양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다. 웃음은 가장 좋은 약이에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슬플 때마다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면 제 마음도 덜 아프더라고요. 밥은 먹었니? 강동현의 이 평범한 질문에 태양의 눈빛이 흔들렸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벚꽃 정원에서 세 사람, 의사 아버지, 휠체어에 앉은 소녀, 그리고 거리의 소년, 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순간은 태양에게 낯설게 다가왔다. 저 괜찮아요. 태양이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대답했다. 동현은 소년의 마른 손목과 창백한 안색을 놓치지 않았다. 의학적 직감이 말해주었다. 이 아이는 영양실조 상태였다. 우리 함께 병원 식당에 가자. 오늘 김치찌개가 특별 메뉴란다. 태양은 자신의 낡은 교복과 구멍난 운동화를 내려다보았다. 저는 이런 모습으로는 식당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동현의 가슴이 아팠다. 이 어린 나이에 이미 사회적 차별을 내면화한 것이다. 태양아, 내 가치는 옷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늘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오빠, 같이 가요. 나도 오늘은 식당에서 먹고 싶어요. 태양의 눈이 커졌다. 하늘이가 나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동현도 놀랐다. 하늘이가 사고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친근감을 표현한 것이다. 병원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동현은 태양의 손을 잡았다. 소년의 손은 차가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10살 아이의 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태양아, 어디서 살고 있니? 태양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다. 부산역 근처 공원 벤치에서요. 비가 오면 역사 안에서 자기도 해요. 동현은 숨이 막혔다. 날씨가 추운 날에는 어떻게 지냈을까?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는 그의 의사로서의 양심이 고통스럽게 울렸다. 부모님은? 태양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돌아가셨어요. 작년 여름 태풍 때 저희 집이 무너졌어요. 진주에 있는 이모한테 잠시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식당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2년 동안 병원 식당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강 교수의 딸이 휠체어를 타고 와 있었고 낯선 소년이 함께였다. 교수님, 식당 매니저가 태양을 힐끗 보며 망설였다. 오늘 특별 손님이시다. 최고의 자리로 안내해주게. 동현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났다. 창가 자리에 앉아 그들은 따뜻한 김치찌개와 보리밥, 10가지가 넘는 반찬을 받았다. 태양의 눈이 반짝였다. 많이 먹어, 태양아. 동현이 소년의 밥그릇에 고기를 올려주었다. 태양은 먹기 시작했고 곧 그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처럼 그는 음식을 허겁지겁 삼켰다. 하지만 중간중간 하늘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우리 엄마가 생전에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까치와 호랑이 이야기. 태양은 각 캐릭터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하늘이는 완전히 매료되었고 심지어 식당 직원들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동현은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단순한 거리의 고아가 아니었다. 극심한 상실과 빈곤 속에서도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재능을 가진 특별한 영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태양아,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태양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의 눈에는 믿기 어려움과 희망, 그리고 경계심이 복잡하게 교차했다. 정말 가도 돼요? 태양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희망의 빛이 어렸다. 동현은 소년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물론이지. 하늘이도 좋아할 거야. 병원을 나서기 전 동현은 소아심리학과 최정아 과장을 찾아갔다. 최 과장은 동현의 의대 동기였고 지금은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가였다. 동현아, 그 아이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해. 거리의 아이들은 복잡한 사연을 갖고 있어. 최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태양, 작년 진주 지역 태풍 피해자 명단에 있네. 부모님은 모두 실종 추정. 그리고 이게 뭐지? 화면에는 경찰청 실종 신고 기록이 떠올랐다. 진주 경찰서에 접수된 아동 실종 신고. 신고자는 이명희, 태양의 이모였다. 태양이가 5개월 전에 가출했어. 이모가 신고했지만 최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신고 내용에는 문제야, 통제 불가능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 동현아, 이건 학대 가능성을 시사해. 동현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병원 주차장에서 윤 할머니가 하늘이와 태양을 채 태우고 있었다. 태양은 조심스럽게 하늘이의 휠체어를 접는 것을 도왔다. 그의 작은 손이 능숙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전가야,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으로는 이모에게 연락해야 해. 하지만 최 과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일주일 정도 관찰 기간을 두자. 아이의 상태를 평가하고 그 이모에 대해서도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양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화려한 해안도로가 황금빛 저녁 햇살에 빛났다. 저기 바다예요. 태양이 갑자기 외쳤다. 하늘아, 저기 봐. 큰 배가 지나가고 있어. 하늘이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우와, 정말 커요. 윤 할머니는 백미러로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태양이는 바다를 좋아하니? 네, 어릴 때 아버지가 가끔 낚시를 데려가셨어요. 엄마는 항상 소라와 조개를 주워서 맛있는 국을 끓이셨죠. 태양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동현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태양은 현관 앞에서 망설였다. 고급 아파트의 화려한 로비와 경비원의 예의, 바른 인사가 그를 긴장시켰다. 신발. 태양이 자신의 다른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걱정 마, 집에 들어가면 새 슬리퍼가 있단다. 동현이 소년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아파트 문을 열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거실이 펼쳐졌다. 태양의 입이 벌어졌다. 여기 정말 사시는 곳인가요? 윤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태양아, 목욕부터 하자. 옷도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지. 동현은 태양이 욕실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년의 뒷모습이 왠지 외롭게 보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최 과장이었다. 동현아, 이명희 씨 좀 더 조사해봤어. 태양이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 문제로 법정 분쟁 중이야. 그리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2번 있었어. 동현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었다. 그 안에서 한 어린 영혼이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내일 진주로 가봐야겠어. 동현이 결심했다. 진주행 기차 안에서 강동현은 끊임없이 이명희와의 대화를 시뮬레이션했다. 그가 의대 시절부터 익힌 침착함은 지금 거의 무너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흐르는 남해안의 풍경도 그의 불안을 달래지 못했다. 이태양의 보호자이신 이명희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진주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서 동현이 말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11동 37호. 하지만 이 씨는 까다로운 성격이라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건물의 3층, 페인트가 벗겨진 문 앞에서 동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노크 소리에 마른 체구의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다. 누구시죠?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동현을 맞았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병원 강동현 교수입니다. 태양이 이모님이시죠? 이명희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그 녀석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의사가 직접 찾아왔습니까? 좁은 거실로 안내된 동현은 집안의 상태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깨끗하지만 차가운 느낌의 공간. 태양이 살았을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씨, 태양이는 지금 제 집에 있습니다. 우연히 병원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뭘 바라시는데요? 이명희가 말을 자르며 물었다. 그 아이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많았어요. 형이 죽고 조카를 맡았는데 말도 안 듣고 밤늦게 돌아다니고 제 아이들까지 나쁜 영향을 받았어요. 동현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태양이가 왜 집을 나갔을까요? 이명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버릇없이 굴어서 혼냈더니 도망간 거죠. 그 애는 형을 닮아 고집불통이에요. 항상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태풍으로 부모님을 잃은 아이가 적응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교수님, 이명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제 형제들 중 형이 제일 문제가 많았어요. 항상 예술 타령하면서 안정된 직장도 없이. 태양이 역시 그런 기질을 물려받았어요. 현실을 모르는 몽산가죠. 동현의 가슴이 조여왔다. 이 여성에게 태양은 단지 짐이었다. 혈육이 아닌 부담이었다. 이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이는 제 딸 하늘이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는데 2년 만에 처음으로 태양이 덕분에 웃었습니다. 이명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요, 제가 태양이를 일시적으로 맡고 싶습니다. 법적 절차도 도울 수 있고. 가져가세요. 동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그 아이 보험금 문제만 해결되면 제 책임은 끝나요. 어차피 저도 아이 셋 키우기 바빠요. 데려가시고 필요한 서류는 보내주세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동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법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는 이모의 냉담함에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자신의 조카에 대해 그토록 무관심할 수 있을까? 부산에 도착했을 때 태양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걱정되었다. 아파트 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태양이 하늘이에게 그림자 인형놀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태양아, 동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할까? 태양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어렸다. 저 돌아가야 하나요? 아니, 태양아, 이제 네가 우리와 함께 살게 됐어. 동현의 말에 태양의 눈이 커졌다. 불신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정말요? 저 여기 있어도 돼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현은 태양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그래, 이모님과 이야기했어. 네가 원한다면 당분간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태양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재빨리 소매로 닦았다. 거리에서 생활하며 눈물은 약점이라고 배웠을 것이다. 첫 주는 모두에게 적응의 시간이었다. 윤 할머니는 태양의 끝없는 에너지와 호기심에 당황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가 순식간에 아이의 흔적으로 가득 찼다. 아이고, 이 녀석. 윤 할머니가 소파 밑에서 찾아낸 과자 봉지를 들고 한숨을 쉬었다. 태양아, 음식은 부엌에서만 먹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잔소리 뒤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밤늦게 태양의 방을 살며시 들여다보는 그녀의 모습을 동현은 여러 번 목격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손자를 되찾은 듯한 표정이었다. 태양은 학교에 다니지 못한 시간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동현이 구해준 책들을 밤늦게까지 읽었고 하늘이는 기꺼이 자신의 태블릿을 빌려주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도왔다. 이거 맞아? 태양이 수학 문제집을 들고 동현에게 다가왔다. 동현은 병원 서류를 잠시 내려놓고 문제를 살펴보았다. 맞아, 태양아. 너 정말 똑똑하구나. 소년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동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어쩌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인정받는 것뿐이었을지도 모른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늘이에게 찾아왔다. 그녀는 태양의 끝없는 이야기와 게임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두 아이는 하늘이의 넓은 방을 상상의 세계로 변모시켰다. 때로는 우주선이 되고 때로는 깊은 바다, 때로는 마법의 숲이 되었다. 하늘 공주님, 용이 공격해요. 태양이 커다란 베개를 들고 위협적인 포효를 내뱉었다. 하늘이는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외쳤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에겐 마법 방패가 있으니까. 동현은 문틈으로 그들의 놀이를 지켜보았다. 하늘이의 얼굴에 그토록 생기가 돌다니 마치 사고 이전의 그녀로 돌아간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은 이제 가족의 시간이 되었다. 윤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반찬들, 태양의 재미있는 학교 이야기, 하늘이의 작은 성취들이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이전의 무거운 침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늘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하늘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동현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다. 하늘이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건 태양 오빠가 매일 같이 운동해줘서 그래요. 태양은 밥을 크게 한 입 먹고 싱긋 웃었다. 운동 말고 내가 또 뭐 가르쳐줬지? 노래요. 태양 오빠가 가르쳐준 바다와 나라는 노래. 태양이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곧 하늘이도 따라 불렀다. 그것은 태양의 아버지가 낚시를 가며 부르던 노래였다. 슬픔과 희망이 담긴 단순한 멜로디였다. 동현은 이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깨진 가족들이 서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아빠, 하늘이가 갑자기 물었다. 태양 오빠가 이제 우리 오빠 맞죠? 태양이 강가족과 함께 지내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토요일 오후 아파트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누구세요? 윤 할머니가 인터폰을 통해 물었다. 이명희입니다. 이태양의 이모요. 거실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던 태양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블록을 떨어뜨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늘이는 즉시 변화를 감지하고 태양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오빠. 하늘이가 속삭였다. 하지만 태양의 공포는 진정되지 않았다. 동현은 태양의 반응을 주시했다. 아이의 얼굴에 드러난 순수한 공포는 그가 들어본 이명희의 차가운 태도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태양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니. 동현이 태양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말했다. 그리고 윤 할머니에게 눈짓했다. 아이들을 하늘이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현관문을 열자 이명희가 서 있었다. 지난번 진주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손에는 고급 핸드백이 들려 있었다. 들어오세요. 동현이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이명희는 아파트 내부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에 드러난 평가의 시선이 불편했다. 태양이는 어디 있나요?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이들은 방에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동현이 응접 세트를 가리켰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명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태양이를 데려가겠습니다. 동현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번에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죠. 이명희의 목소리에는 냉담함이 묻어났다. 결국 제 조카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이 책임져야죠. 동현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심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명희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진주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내가 조카를 버렸다고, 보험금 때문에 아이를 이용한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진주에서 살아왔는데 그녀의 진짜 의도가 명확해졌다. 진정한 걱정이 아닌 체면과 평판 때문이었다. 이씨, 동현이 차분하게 말했다. 태양이는 이제 막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알아보고 있고요. 아이에게 또다시 환경을 바꾸는 건 교수님. 이명희가 말을 자르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태양이는 제 조카입니다. 법적 권리는 제게 있어요. 그 아이가 필요한 건 구조와 훈련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주는 지나친 관심은 아이를 더 응석받게 만들 뿐이죠. 두 사람의 긴장된 대화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중단되었다. 하늘이의 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무슨 소리죠? 이명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동현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아마 아이들이.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태양이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가지 않을 거예요. 태양이 외쳤다. 제발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명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태양, 어른에게 그게 무슨 태도니? 태양은 하늘이의 휠체어 뒤로 숨었다. 하늘이도 울고 있었다. 아빠, 제발 태양 오빠를 보내지 마세요. 하늘이가 애원했다. 이명희는 결국 한 주일의 시간을 허락했다.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태양이를 데려갈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호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동현은 행동에 나섰다. 먼저 최정아 과장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대학 동기이자 현재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있는 박현우에게도 연락했다. 현우야, 급한 일이야.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다음 날 아침 동현은 병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유명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 김서진은 동현의 절박한 부탁을 받고 일요일에도 사무실을 열었다. 강 교수님, 사실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이명희 씨가 혈연 관계가 있는 유일한 친척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태양군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임시보호명령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태양에게 진실을 말했다. 태양아, 우리는 네가 여기 있기를 원해. 하지만 법적으로 노력해야 해. 네 마음은 어때? 태양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다. 저도 여기 있고 싶어요. 이모 집은 정말 무서웠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이모부가 술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이모는 항상 제가 부모님을 닮았다고 싫어했고요. 동현의 가슴이 조여왔다.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토록 밝은 성격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다음 날부터 숨가쁜 일정이 시작됐다. 동현은 병원에서 태양의 심리평가를 진행했고 최 과장은 아동복지 담당자와 연락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 임시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와중에도 태양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다. 그는 동현이 찾아준 근처 초등학교 편입시험을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하지만 가끔 악몽에 시달려 소리 지르며 깨어날 때면 그의 진짜 상처가 드러났다. 괜찮아, 태양아. 이제 안전해. 동현이 아이의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속삭였다. 목요일 아침, 동현은 태양을 학교 상담실로 데려갔다. 학교 심리상담사가 아이와 대화하는 동안 그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강 선생님, 상담사가 그를 불렀다. 태양이는 매우 총명하고 사회성도 좋습니다. 다만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어요. 안정적인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입니다. 금요일, 마침내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태양의 사례를 담당한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승인했다. 최소한 3개월 동안 태양은 강동현의 가정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정식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겼어. 동현이 흥분해서 외쳤다. 하늘이와 태양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호했다. 윤 할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토요일 아침 이명희가 예고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현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것은 법원의 임시보호 명령입니다. 그가 서류를 건넸다. 태양이는 당분간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명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떻게 감히? 그리고 이것은 동현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태양이의 법적 보호권을 양도하는 서류입니다. 서명하시면 합당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명희의 눈이 서류에 적힌 금액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보험금보다 많은 금액이군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동현은 말없이 펜을 내밀었다. 윤리적으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태양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명희가 서명하는 순간 태양의 새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명희가 서명한 서류는 태양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나기까지 3개월이 걸렸지만 그 기간 동안 태양은 이미 강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입양 절차가 완료된 날 동현은 태양을 공식적으로 강태양으로 호적에 올렸다. 이제 너는 법적으로도 우리 가족이야. 동현이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태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그가 처음으로 동현을 그렇게 불렀다. 그 한 단어에 담긴 감정의 무게가 방 안 모든 이의 가슴을 울렸다. 안정을 찾은 태양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편입한 초등학교에서 그는 곧 반장으로 선출되었고 특유의 밝은 성격과 타고난 이야기 능력으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재능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아버지, 저도 병원에 같이 가도 될까요? 어느 주말 태양이 동현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왜? 태양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하늘이를 웃게 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도 웃게 해주고 싶어요. 다음 날 태양은 작은 배낭을 메고 병원에 동행했다. 그 안에는 그가 직접 만든 간단한 마술 도구들과 이야기책이 담겨 있었다. 소아과 병동에 들어서자 태양은 마치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안녕? 나는 태양이야. 오늘 너희들에게 마법을 보여주러 왔어. 백혈병으로 항암치료 중이던 한 소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소녀,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을 기다리는 아기. 태양은 각 아이의 상태와 필요에 맞게 접근했다. 그의 웃음과 이야기는 병동의 무거운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간호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 아이는 누구죠? 환자들이 저렇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봐요. 동현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 아들입니다. 하늘이도 태양의 활동에 동참했다.
휠체어를 타고 다른 장애 아동들을 만나는 것은 그녀에게도 치유의 과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처음에는 저도 정말 슬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휠체어가 저를 막지 않아요. 태양과 하늘이의 병원 방문은 곧 소문이 퍼졌다. 다른 병동의 의사들도 이 특별한 형제를 초대했고, 심지어 병원 행정부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공식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윤 할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그녀는 태양이 병원에 가져갈 수제 간식을 준비했고, 하늘이의 휠체어를 항상 깨끗하게 관리했다. 한때 조용했던 강동현의 아파트는 이제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 찼다. 주말이면 아파트 놀이터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태양의 이야기와 마술쇼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중에는 부모의 관심이 부족한 아이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있었다. 동현은 창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아파트가 이제 지역사회의 작은 치유 공간이 된 것이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웃주부가 동현에게 말했다. 태양이 같은 아이를 입양하신 것도 놀랍고 이렇게 다른 아이들까지 돌보시다니. 동현은 미소 지었다. 사실은 제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도 내 가족은 조금씩 더 커져간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닌 사랑으로 연결된 이 특별한 가족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태양의 입양이 완료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동현은 부산아동복지센터에서 긴급 상담 요청을 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생애 가장 가슴 아픈 사례를 만났다. 유채원입니다. 4살이에요. 센터의 정수연 상담사가 작은 여자아이를 소개했다. 창백한 얼굴에 긴 생머리를 한 채원은 구석에 웅크린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했다. 3달 전 제주도에서 발생한 해안도로 추락사고 기억하세요? 채원이는 유일한 생존자예요. 정 상담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과 오빠는 모두. 동현의 가슴이 무너졌다. 하늘이와 태양을 통해 아이들의 회복력을 목격했지만 채원은 더 어렵고 상처도 더 깊어 보였다. 채원아, 안녕. 동현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난 동현 아저씨야. 채원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벽에 그려진 그림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선생님, 우리 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현이 정상담색에 말했다. 검사 결과 채원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선택적 함구증을 앓고 있었다. 약물 치료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가정 위탁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심리학자가 권고했다. 동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저녁 그는 가족 회의를 열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양은 이제 13살, 중학교 1학년이었다. 하늘이는 10살이 되어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아이인데요? 하늘이가 물었다. 동현이 채원에 대해 설명하자 태양의 눈이 진지해졌다. 아버지, 제가 하늘이 누나를 만났을 때처럼 그 아이도 웃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하늘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울지 알 것 같아요. 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또 어린아이를 돌보다니. 하지만 우리 가족이 필요한 아이라면 제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다음 날 채원은 처음으로 강 가족의 집을 방문했다. 센터 직원이 그녀를 데려왔을 때 채원은 여전히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의 작은 가방만 꼭 붙들고 있었다.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해, 채원아. 동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태양은 천천히 채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학을 꺼냈다. 이건 행운의 학이야. 내가 너를 위해 접었어. 채원은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양은 포기하지 않고 종이학을 날리는 신용을 했다. 이 학은 마법이 있어서 슬픈 마음을 행복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어. 하늘이도 휠체어를 밀며 다가왔다. 채원아, 우리 방 보러 갈래? 네가 쓸 침대에 예쁜 인형들이 기다리고 있어. 느리게, 아주 느리게 채원은 고개를 들어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다. 첫 번째 연결이 만들어진 순간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채원은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괜찮아, 할머니. 태양이 속삭였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밤이 깊어졌을 때 채원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동현이 달려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태양과 하늘이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 태양은 작은 손전등으로 벽에 그림자 인형극을 만들어 보여주고 있었고 하늘이는 채원의 손을 잡고 있었다. 채원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처음으로 무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현은 문가에 서서 생각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구나. 채원이 강 가족에 합류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했다.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말했을 때 윤 할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태양에게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해가 뜨는 것처럼 밝았다. 강 가족의 집은 이제 공식적인 치유 공간이 되었다. 부산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와 연계하여 가족 치유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주 1회 모임이 열렸다. 태양, 하늘, 그리고 이제는 채원까지 세 아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에 기여했다. 태양은 이제 16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그의 재능은 더욱 다듬어져 단순한 오락을 넘어 체계적인 심리치료 기법과 결합되었다. 학교 방과 후 심리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또래 상담사들을 양성했다. 우리가 경험한 아픔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다리가 될 수 있어요. 태양이 동아리 학생들에게 말했다. 하늘이는 13살이 되어 중학교에 입학했다. 휠체어를 타고도 학교 생활에 완벽히 적응한 그녀는 장애 학생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특히 그녀는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학교 신문에 경계 없는 세상이라는 칼럼을 연재했다. 제 몸은 제한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제 꿈은 한계가 없어요. 하늘이의 글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채원에게서 일어났다. 이제 7살이 된 그녀는 말수는 적었지만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발견했다. 그녀의 그림은 처음에는 어둡고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밝은 색채와 희망적인 주제로 변해갔다. 채원이의 그림에는 치유력이 있어요. 미술치료사가 감탄했다. 다른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그녀의 그림이 끌어내요. 동현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병원에서의 직책을 조정하여 소아정서 발달 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의학적 치료와 심리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강 교수님의 접근법은 혁신적입니다. 대한소아과학회 회장이 센터 개소식에서 말했다. 특히 환자 가족들을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가정에서 일어났다. 매주 일요일 저녁 강 가족은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둥글게 앉아 한 주 동안의 기쁨, 슬픔, 도전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저는 이번 주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채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이는 말을 더듬는데 제가 그림으로 대화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태양은 학교에서 겪은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로 상담 시간에 선생님이 의사나 변호사가 되라고 권하셨지만 저는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선생님은 성적이 좋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 물으셨죠. 하늘이는 그의 손을 잡았다. 오빠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의사잖아요. 윤 할머니는 따뜻한 유자차를 나누어주며 미소 지었다. 우리 아이들은 각자 특별한 재능을 가졌구나. 태양이는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 하늘이는 희망의 등불, 채원이는 감정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 동현은 이 순간을 가슴에 새겼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모여 서로를 치유하는 이 기적 같은 가족의 여정을. 아버지, 태양이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어. 동현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에는 설렘이 어려 있었다. 태양, 하늘, 채원이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울산 보육원에서 특별한 아이를 소개받았어. 이름은 정다연, 12살이야. 새 가족이 생기는 건가요? 17살이 된 태양이 물었다. 동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아이는 조금 특별해. 3살 때 버려져 지금까지 4곳의 위탁 가정을 전전했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어떤 어려움이요? 하늘이가 물었다. 다연이는 매우 영리해. IQ가 145에 달하는 천재적인 아이야. 하지만 그만큼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탁 가정에서는 그녀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지. 채원이 작게 물었다. 그 언니, 우리랑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의 결정이어야 해. 동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먼저 다연이를 만나보는 게 어떨까? 주말 다연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강가족의 집을 방문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짧게 자른 머리,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관찰력이 느껴지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다연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경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주변을 빠르게 훑어보며 상황을 분석하는 듯했다. 태양이 먼저 다가갔다. 안녕 다연아, 나는 태양이야. 축구 좋아해? 다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축구의 역사와 전략에 대해 책을 읽은 적은 있어요. 하지만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그 대답은 전형적인 12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태양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되찾았다. 하늘이는 휠체어를 밀며 다연에게 다가갔다. 우리 집 구경할래? 내 방에는 천체 망원경이 있어. 다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굴절식인가요? 반사식인가요? 잘 모르겠어. 그냥 별 보는 거야. 하늘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다연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천문학은 제가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거든요. 채원이 조심스럽게 다연에게 자신의 그림책을 내밀었다. 다연은 채원의 그림을 진지하게 살펴보더니 말했다. 색채 사용이 감정 표현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미술 치료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전 양상을 보여줘요. 동현과 사회복지사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연이는 타고난 분석적 두뇌를 가졌어요. 하지만 정서적 연결에 어려움을 겪죠. 여러 위탁 과정에서 너무 까다롭다.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졌어요. 혹시 자폐 스펙트럼 검사는 해봤나요? 동현이 물었다. 경계선상이에요. 다연이의 문제는 지능보다는 애착 형성의 어려움이에요. 너무 어린 나이에 버려져 신뢰관계 형성에 상처가 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다연은 음식을 먹기 전에 모든 반찬을 분류하고 정리했다. 밥과 국, 반찬들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다. 다연아, 음식 가지고 놀면 안 돼. 윤할머니가 말했다.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연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음식의 맛과 질감에 따라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갑자기 태양이 웃음을 터뜨렸다. 다연이 말이 맞아요, 할머니. 전 항상 김치를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먹어요. 맛있거든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하게 다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작고 어색한 미소였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다연이 강가족에 합류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적응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다연은 자신만의 엄격한 규칙과 루틴을 고집했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다. 하지만 그녀의 분석적 사고는 가족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다. 가족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연이 노트북을 펴며 말했다. 이제 가족 회의는 그녀의 주도로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오늘의 안건은 무엇이니? 동현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다연은 안경을 올리며 진지하게 말했다. 저희 가족의 활동 범위 확장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3개월간 우리 가족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다연이 태블릿에 준비한 차트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직접 만나는 아이들은 월 평균 사리 실명에 불과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전국에 수만 명이 있습니다. 태양이 감탄했다. 와, 정말 체계적으로 조사했네. 다연은 계속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다리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전국의 아이들이 서로 연결되고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다. 온라인으로 상담도 할 수 있겠네. 맞아요.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양 오빠의 정서적 지원 방법, 하늘 언니의 장애 극복 경험, 채원 언니의 예술치료 접근법을 디지털화하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채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그림도 도움이 될까? 물론이죠. 다연이 힘주어 말했다. 채원 언니의 그림은 감정 표현의 새로운 언어예요. 이걸 디지털 아트 치료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동현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다연의 제안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비전이었다. 그녀의 분석적 두뇌가 가족의 사명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다연아, 정말 훌륭한 생각이구나. 하지만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면 기술적 지식과 자원이 필요할 텐데 다연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제가 이미 기초 코딩을 시작했어요. 학교 컴퓨터실에서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이어갔다. 제 친구 민준이가 IT 회사에 다니는 아버지가 계세요.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이 놀라워했다.
다연이에게 친구가 생겼다고? 다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민준이는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제 생각이 멋지다고 해요. 모두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다연에게 첫 친구가 생긴 것은 큰 발전이었다. 그날부터 마음의 다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거실 한쪽은 임시 작업실로 변모했다. 태양은 콘텐츠 기획을 맡았고 하늘이는 장애 아동을 위한 접근성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채원은 디지털 그림판에 감정 표현 가이드를 그렸다. 다연은 밤늦게까지 코딩을 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뛰어난 지능이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집중되었다. 윤 할머니는 작업에 몰두한 아이들에게 보리차와 약과를 나르며 응원했다. 우리가 못 만나는 아이들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동현이 다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다연이 평소와 달리 감정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저도 이런 플랫폼이 있었다면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버려진 후 여러 가정을 전전하며 늘 이상한 아이로 취급받을 때 동현은 다연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처음으로 그녀가 거부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내 가족이야, 다연아. 그리고 너의 특별한 재능으로 다른 외로운 아이들에게도 가족 같은 연결을 선물하게 될 거야. 마음의 다리 플랫폼 개발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다. 다연의 초기 코드는 기본 골격에 불과했고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민준 아저씨를 소개합니다. 다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네이버 출신 개발자이시고 지금은 자기 스타트업을 운영하세요. 민준의 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다연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습니다. 동현은 깊이 감사했다.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준은 다연의 코드를 살펴보더니 감탄했다. 13살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의 코드를 작성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다연이는 진정한 천재입니다. 다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전에는 천재라는 말이 그저 그녀를 소외시키는 꼬리표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가 되었다. 개발팀이 꾸려졌다. 이민준은 자신의 회사 개발자 5명을 프로젝트에 참여시켰고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도 자원봉사자로 합류했다. 다연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소통 공간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어야 해요. 각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필요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태양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대학 입시 준비 중에도 플랫폼의 콘텐츠 개발에 열정을 쏟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의 빛 찾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픔을 겪은 아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이 프로그램은 그들이 내면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도울 거예요. 하늘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되어 더욱 성숙해졌다. 그녀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경계 없는 꿈 시리즈를 기획했다. 이 콘텐츠는 신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했다. 휠체어는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채원은 이제 10살이 되어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그녀의 디지털 아트 테라피 프로그램은 플랫폼의 핵심 기능이 되었다. 사용자들은 채원이 설계한 템플릿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색과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도 그림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윤 할머니는 80대에 접어들었지만 그녀도 프로젝트에 기여했다. 할머니의 지혜라는 오디오 시리즈를 통해 전통 이야기와 따뜻한 조언을 들려주었다. 요즘 아이들은 할머니 품에서 이야기를 듣는 경험이 부족해.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게. 6달의 개발 끝에 마음의 다리 베타 버전이 출시되었다. 부산 지역 20개 학교의 학생들이 첫 사용자로 참여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여기서는 나눌 수 있어요. 채원이의 그림 테라피로 처음으로 제 감정을 표현했어요. 태양 오빠의 프로그램 덕분에 제가 특별하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부산교육청은 이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하여 정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했다. 동현은 병원 일을 조정하여 마음의 다리 재단을 설립했고 이민주는 기술이사로 합류했다. 태양은 대학 입시 원서를 쓰며 자신의 진로를 확신했다. 저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임상심리 전문가가 되어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하늘이는 의학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저도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특히 재활의학과요. 다연은 컴퓨터공학과 심리학을 결합한 학제간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채원은 예술치료에 매료되었다.
동현은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한때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제는 세상을 치유하는 빛이 되어가고 있었다. 동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국제번호라고만 떠 있었다. 여보세요, 강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 교수님.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연락드리는 한스 올손입니다. 노벨평화상 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동현은 숨을 멈췄다. 이것은 농담일까?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벨평화상 위원회입니다. 올손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강 교수님의 마음의 다리 재단이 올해 후보에 올랐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동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떻게 저희가? 강 교수님, 귀하의 재단은 지난 2년간 15개국의 200만 명 이상의 아동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전쟁 지역과 재난 지역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치유 프로그램은 국경 없는 의사회와 유니세프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현은 말문이 막혔다. 처음에는 부산 지역 학교에서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어느새 마음의 다리는 세계적인 플랫폼이 되어 있었다. 올손은 계속했다. 특히 귀하의 가족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치유자가 되는 여정. 위원회는 이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통화를 마친 동현은 거실로 나왔다. 태양은 이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1학년이었고 주말에만 집에 왔다. 하늘이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다현은 중학교 2학년으로 이미 소프트웨어 특허를 2개나 보유한 IT 영재였다. 재원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 전국 학생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었다. 모두 모여봐. 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다. 윤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방금 노벨평화상 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 마음의 다리가 올해 후보에 올랐대. 순간 거실은 침묵에 빠졌다가 이내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정말이요? 노벨상이라고요? 태양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그래,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다현이 노트북을 열고 재빨리 타이핑했다. 와, 진짜네요. 여기 공식 후보 명단에 마음의 다리 재단이 있어요.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엄마가 보고 계시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동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내 미소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9년이 지났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하늘이는 슬픔에 갇힌 어린 소녀였다. 지금의 자신감 넘치는 하늘이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뉴스는 순식간에 퍼졌다.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교육부 장관도 축하 전화를 걸어왔다. 부산시는 마음의 다리 재단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를 계획했다. 이민준이 샴페인을 들고 축하하러 왔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교수님. 동현은 겸손하게 웃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아이들 덕분이에요. 태양이 처음 하늘이를 웃게 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여정은 치유의 여정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진 후 동현은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미소야, 우리가 해냈어.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늘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 우리 아이들 모두가.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부산의 밤하늘에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으로부터 5년이 흘렀다. 강 가족은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최종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마음의 다리 재단은 전 세계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제 그들의 플랫폼은 193개국에서 37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었다. 부산대학교 병원 정원에는 특별한 날을 위해 하얀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벚꽃잎이 살포시 내려앉은 잔디밭 위로 붉은 카펫이 깔렸고 작은 단상이 마련되었다. 긴장되니? 동현이 정장을 입은 태양의 넥타이를 고쳐매며 물었다. 태양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아버지.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26세가 된 태양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려 했다. 형, 준비됐어. 하늘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21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3학년이었다. 소민 언니가 너무 아름다워. 형이 정말 행운아야. 태양이 미소 지었다. 나도 알아. 아직도 소민이가 나를 선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박소민은 태양이 대학에서 만난 소아정신과 레지던트였다. 그녀 역시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이를 극복한 후
다른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한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마음의 달이 재단의 서울 지부에서 함께 일하며 사랑에 빠졌다. 다연이 노트북을 들고 서둘러 들어왔다. 오빠 결혼식 라이브 스트리밍 세팅 완료. 15개국에서 재단 아이들이 지금 접속 중이야. 19세의 다연은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 3학년이었지만 이미 여러 IT 기업에서 연깁 제안을 받고 있었다. 그녀가 개발한 감정인식 알고리즘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채원이 예쁜 한복을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태양 오빠, 내가 그린 웨딩 포트레이트 액자 봤어? 단상 옆에 놓았어. 17세의 채원은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며 이미 유명한 치유예술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여러 갤러리에서 전시되었고 미술치료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연구되고 있었다. 윤 할머니는 8순이 넘은 나이에도 특별히 맞춘 한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소민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했을 때 모든 이의 숨이 멎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태양은 소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거리에서 방황할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서약을 나누는 순간 태양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부모를 잃은 고통, 거리에서의 외로움, 이모의 냉대,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정한 가족,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저는 박소민을 제 아내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경험한 상처와 치유의 여정이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소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저는 강태양을 제 남편으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과 함께 더 많은 아이들에게 빛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객들 사이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다. 태양이 병원에서 처음 만났던 아이들, 이제는 성인이 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태양의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었다. 태양의 결혼식으로부터 5년이 흘렀다. 마음의 달이 재단은 이제 세계적인 단체로 성장하여 본부는 부산에 있었지만 서울, 도쿄, 베이징, 뉴욕, 런던, 나이로비에 지부를 두고 있었다. 65세가 된 동현은 이제 병원 일선에서 물러나 재단의 이사장으로 전념하고 있었다. 아버지, 새로운 뇌 영상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하늘이가 동현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하늘이는 26세가 되어 소아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도 수술실을 누비는 유능한 의사였고 의료계에서는 휠체어의 기적이라고 불렸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니? 동현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우리의 디지털 치유 프로그램이 실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동의 뇌 활동을 변화시킨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편도체 과활성화가 현저히 감소했고 전전두엽 기능이 향상되었어요. 동현은 감격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군. 우리의 접근법이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신경학적 치유를 가져온다는 것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양 오빠와 소민 언니가 개발한 내면의 빛 프로그램이 특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들의 연구가 내일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릴 예정이에요. 태양과 소민은 세계적인 아동 트라우마 전문가로 성장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의과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이끌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치유 방법론을 개발했다. 그들의 3살 된 딸 희망이는 재단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다연은 24세가 되어 실리콘밸리와 판교를 오가며 감정 AI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녀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단순히 표정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미묘한 감정적 신호를 포착하고 적절한 치유적 개입을 제안할 수 있었다. 아버지 다연이가 보낸 새 버전 써보셨어요. 이제는 목소리 톤만으로도 우울증 위험을 95%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대요. 채원은 22세가 되어 홍익대학교 미술치료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녀의 색채 감정 테라피는 세계 50개국의 학교와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언어적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에게 효과적이었다. 동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태양이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UN 아동기금이 우리 프로그램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난민 캠프에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했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태양아. 다음 주에 현장 실사차 제네바에 가야 해요. 소민이와 함께요. 희망이는 할머니께 맡길게요. 윤 할머니는 88세의 고령에도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이제 세계 할머니라는 닉네임으로 재단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세계 각국의 아이들에게 한국 전래 동화를 들려주었다. 동현은 사무실 창문으로 재단 캠퍼스를 내려다보았다. 옛 병원 부지를 개조한 이곳에는 이제 연구센터, 교육관, 심리치료실, 디지털 스튜디오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정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그 중에는 휠체어를 탄 아이들도 있었다. 미소야, 보고 있니? 동현은 마음속으로 아내를 떠올렸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그때 비서가 노크했다. 이사장님,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음의 다리, 재단의 성과를 치하하시며 국가아동복지정책자문위원으로 선생님을 모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동현은 미소 지었다. 작은 병원 정원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웃음이 이제 국가정책을 바꾸는 힘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음의 다리 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부산대학교 병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강동현은 이제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20년 전 이 병원 정원에서 한 소년이 제 딸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는.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700여 명의 내빈으로 가득 찼다. UN 사무총장, 노벨평화상 위원회 의장, 세계보건기구 대표, 여러 국가의 교육부 장관들이 자리했다. 하지만 동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줄에 앉아있는 그의 가족이었다. 태양은 31세가 되어 세계적인 아동심리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소민과의 사이에 희망이와 하준이 두 아이를 두었다. 하늘이는 임상연구와 재활치료를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시한 의학자가 되었다. 다현은 실리콘밸리에서 자신의 AI 회사를 운영하며 감정인식 기술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채원은 루브르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유명 예술가이자 세계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창시자가 되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동현이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음의 다리 재단이 부산대학교와 협력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 학교를 설립합니다. 이 학교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치유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혁신적인 학교는 전통적인 학문과 심리적 치유, 예술, 기술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할 것이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강 가족은 모두 함께 병원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20년 전 태양과 하늘이가 처음 만났던 벚나무 아래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 동현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태양은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다. 저는 매일 그날을 기억합니다. 거리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아버지, 그리고 제게 첫 웃음을 선물해 준 하늘 누나. 하늘이는 휠체어에서 태양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빠가 내게 준 선물이 더 컸어. 네가 없었다면 난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다현이 말했다. 우리 가족은 각자의 상처가 서로를 치유하는 힘이 된 증거예요. 채원은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한 어린 소년이 정원으로 뛰어들어왔다. 태양의 아들 하준이었다. 할아버지, 새 친구 사귀었어요. 하준이가 외쳤다. 모두의 시선이 하준이를 따라간 곳에는 휠체어를 탄 한 소녀가 있었다. 소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하준이의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름이 뭐니? 동현이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희망이에요.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동현과 태양의 눈이 마주쳤다. 같은 이름, 희망. 20년의 세월이 지나 또 다른 하준이와 희망이가 이 정원에서 만났다. 원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태양은 소녀에게 미소 지었다. 희망아, 우리와 함께 놀래? 내가 재밌는 마술을 보여줄게. 소녀의 얼굴에 호기심이 피어났다. 태양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학을 꺼냈다. 20년 전 채원에게 했던 것처럼 동현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상처와 상실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끝없이 확장되는 희망의 물결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힘이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